234페이지까지는 지금 보지 마세요. 어딜 보시냐면 237페이지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라고 해서 양가 1번에 점유 태양이 나와 있고요. 197조 1항과 190 밑에 8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조문을 이해합니다. 점유 태양이 어디서 써먹냐? 아까 다시 병소유 노트북을 갑이 훔쳐가지고 을한테 팔았다. 그래서 노트북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 점유권 인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나중에 병이 을을 찾아냈어요. 당연히 병은 을에게 노트북에 반환을 청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을은 돈 주고 샀잖아요. 반환할 리가 없죠. 소송이 붙어요.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이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문제는 민사소송은 주장만으로 끝나질 않고요. 증명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민사소송은 항상 주장 플러스 증명. 이게 세트예요. 그러니까 을은 노트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증명까지 해야 되는데 증명이 어려워요. 증명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선의. 저는 갑이 도둑놈인 줄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증명이 불가능하죠. 보통 우리는 이제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도 있어요. 판사님 저 갑의 얼굴을 보세요. 저 놈이 어떻게 도둑놈 같이 생겼나요? 믿을 수밖에 없죠.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판사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볼 땐 딱 도둑놈인데? 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뭔가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같은 A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어렵다.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추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증명이 어려운 사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정이 되었다 이퀄 뭐가 되었다? 증명되었다. 그 말은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어. 그걸 증명 못하면 패소해. 근데 추정되면 증명돼. 따라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가요. 즉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라는 게 있으면 소송의 승패가 달라져요. 원래는 저 A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게 되는데 그 A 사실이 추정이 되면 이건 증명이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기고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이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증명할 책임이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명을 못하면 패소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입증 책임입니다. 추정이 그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추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다시 197조 1항으로 가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을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원래 을은 저걸 증명했어야 되는데 197조 1항에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을은 저거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 병,
저 을은 폭력 점유했습니다. 악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병이 증명을 해야 되고요. 증명을 못하면 병이 패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써먹는단 말이죠. 점유태양은. 점유태양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또는 소송에서 의미가 있는 게 이 추정규정입니다. 문제는 요거는 추정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을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조 1항에서 기억할 거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197조 1항은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198조는 계속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점유태양이 6개였잖아요. 그죠? 그 중에 4개는 197조 1항에서 추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주까지 추정을 해주고요. 198조는 계속점유를 추정해 줍니다. 자, 이 계속점유는 어디에서 필요한가? 취득시효에서. 물건을 5년 이상 계속, 10년 이상 계속, 20년 이상 계속 점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46조에 의하면 제가 이 마이크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거 원장님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제가 10년을 계속 점유하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취득시효예요. 그런데 10년 계속 점유를 증명하는 걸 떠나서 10년 계속 점유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10년을 계속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 이걸 들고 어떻게 계속 다녀 10년간? 10년 계속 점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198조예요. 198조는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면 그 사이에 계속 점유하는 걸로 추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점유했어요. 10년 뒤에 와서 다시 한번 점유해. 그럼 저는 10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8조가 됩니다. 점유태양 6개 중에서 5개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조문 197조 1항과 198조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점유태양에서는 그 정도. 점유권의 뜻과 관념적 점유와 점유태양이라는 게 어떤 제도고 어떤 유형이 있으며 추정 규정이 2개가 있다. 여기까지 딱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로 가면 점유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취득과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은 아까 봤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을 취득하고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하고 이게 대원칙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특히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죠? 취득은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었다고. 그죠? 자, 점유권의 원시 취득은 뭐냐? 길 가다가 물건을 주웠어요.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게 승계 취득이에요. 이 승계 취득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특정 승계가 있을 수 있고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포괄 승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의 노트북을 훔친 갑이 죽으면 갑의 상속인이 점유권을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갑이 죽으면. 그죠? 갑의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의 그 노트북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포괄 승계예요. 반면에 특정 승계는 이거죠. 팔아가지고 넘겨줬대. 자, 을은 지금 갑으로부터 노트북 사가지고 점유함으로써 점유권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소유권은 원시 취득입니다. 왜? 도둑놈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저 노트북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게 아니야. 승계 취득이 아니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점유권은 어때요?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시 취득이지만 요 놈은 갑과 계약을 통한 특정 승계 취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을의 소유권은 원시 취득, 점유권은 특정 승계. 근데 이 특정 승계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갑은 도둑놈이죠. 그럼 갑은 이 노트북을 악의 점유한 거죠. 그죠? 이걸 특정 승계한 거예요. 을이. 악의 점유권을. 분명히 을은 점유권을 갑으로부터 승계받았죠. 근데 그 갑의 점유권이 악의 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을도 뭐가 돼요? 악의 점유권이 돼요. 그래서 노트북을 넘겨받는 순간 악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절대로 선의 취득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선의로 점유해야 되는데 노트북을 가부터 넘겨받는 순간 악의 점유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해를 해보시라니까. 내가 왜 저걸 이해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마련된 게 199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5페이지 점유자의 승계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승계는 특정 승계를 말합니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예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악의 점유를 주장하는 거고요. 반면에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갑으로부터 악의 점유를 승계받은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을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이론상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갑이 악의 점유이기 때문에 을도 당연히 악의 점유예요. 논리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절대로 선의 취득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부득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자요. 을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갑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갑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당연히 하자도 승계하고 그러니까 을이 하자를 승계하기 싫으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나는 갑의 악의 점유를 승계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선의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하고요.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병합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점유의 분리와 병합은 특정 승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포괄 승계는 분리 병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갑의 점유를 상속 등을 통해서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결국 199조에서 점유의 승계인이란 특정 승계인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분리하는 게 좋겠죠. 근데 병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10년 전에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제가 한 5년 전에 점유했었어요. 제가 강의한 지가 5년 됐으니까. 아직 10년 멀었죠. 근데 그 전에 민법 강의 하셨던 분이 5년을 점유했어. 그럼 나는 그분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다. 합치면 돼요. 그럼 몇 년 돼? 10년. 이게 점유 병합이에요. 그래서 계속 점유에서는 병합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어쨌든 이렇게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게 199조다. 조문 이해하시면 암기가 쉬워지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점유권의 취득에 세우고 199조를 확인한 다음에 넘깁니다. 점유권의 소멸이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유의 상실, 즉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갖고 있다가 강의 끝나고 두고 가요.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죠. 화장실 갔다가 두고 왔어. 잃어버렸어. 사실상 지배 상실했죠. 스스로 넘겨줬어.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습니다. 뺏겼어. 역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뺏기는 것을 점유의 침탈이라고 하고요. 204조에서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은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침탈당했을 때 반환을 청구하여 반환을 받으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걸로 보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게 양가로 1번에 있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점유를 잃더라도라고 되어 있죠. 이걸 지우시고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로 바꾸세요. 단순히 점유를 잃은 경우가 아니고요. 침탈당하여 잃은 경우만. 다른 거 안 됩니다. 넘겨준 거 안 됩니다. 잃어버린 거 안 됩니다. 침탈을 당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1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계속됐던 걸로 본다. 즉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유치권 가서 써먹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그 중에 197조 1항과 198조 조문을 확인했고, 한 장을 더 넘기면 추정이 하나 더 나옵니다. 200조라고. 거기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이라고 하는데, 행사라는 건 이제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실제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고요.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권리는 일단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도서관을 갔더니 노트북을 가지고 인강을 듣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더라. 그 100명 중에서 권리자가 대부분일까요? 도둑놈이 대부분일까요? 권리자가 대부분이겠죠. 물론 한두 놈은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도둑놈인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물건을 점유 사용하는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일 가능성이 크다 말이죠. 그래서 추정 규정을 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소송에서 써먹겠죠. 그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충돌했을 때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가 있는 걸 일단 추정해 주겠다 해서 나온 게 200조입니다. 여기서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안 했던 거 있었어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죠? 그 등기의 추정력 중에 하나가 권리 추정이에요. 결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일단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부여되어 있으니 굳이 점유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A 토지의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는데 을이 점유하고 있더라. 그럼 갑은 A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에서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 을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자로서 권리자로 추정해주면 추정 두 개가 충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다. 그 정도 200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 이런 경우 생각해 봅니다. 갑의 자동차를 을이 훔쳐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갑 소유 땅인데 을이 경계를 착각해서, 자, 경계가 여기에요. 이게 갑 소유 땅이고 이게 을 소유 땅이야. 근데 경계가 불분명해. 그래서 을이 이 갑 소유 땅까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 을은 갑소유 자동차나 갑소유 땅을 점유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을은 자동차나 땅에 대해서 뭐가 없다? 본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을은 갑소유 자동차나 땅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약관계 없이. 물론 위에 거는 남의 자동차라는 걸 알고 사용하는 악의 점유고요. 밑에 거는 경계를 착각해서 을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는 선의 점유, 경계를 착각해서. 악의 점유, 선의 점유라는 차이가 있을 뿐 어찌됐든 을은 본권 없이 갑소유 자동차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당연히 갑은 을에게 자동차 돌려달라, 땅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이때 을을 점유자라 하고 갑을 회복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갑과 을 사이에는 자동차나 땅을 을이 반환하는 거, 이건 당연하죠. 이건 당연히 돌려줘야 돼. 그 외에 세 가지. 첫째, 을이 갑에게 갑소유 자동차나 땅을 사용했잖아요.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아닌가? 당연하죠.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 하루만 렌트해도 렌트비를 줘야 되는데. 그죠?
남의 땅 사용했으니까 지를 줘야 되는데 당연히 사용 대가의 지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갑이 자동차나 땅을 돌려받았는데 훼손됐어. 자동차 수리하려면 갑이 300만 원이 들어. 땅을 지력을 회복하려더니 1000만 원이 들어. 멀쩡했던 자동차, 멀쩡했던 땅이 을 때문에 훼손돼서 갑이 손해가 생겼어. 그죠?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생겨. 반대로 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지 돈으로 엔진 오일을 갈았어. 범퍼가 떨어져 나가서 범퍼를 교환했어. 을이 땅에다가 경작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 줘가지고 비옥하게 만들었어. 저 땅이 원래 임야였는데 을이 밭으로 형질 변경해서 땅값을 올려버렸어. 을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죠. 비용 상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따라서 본권 없이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와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세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더란 말이죠. 그걸 규정해 놓은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다이렉트로 규정을 해놨어요. 손해를 배상해라, 이만큼 배상해라, 비용 청구할 수 이렇게 다이렉트로 규정을 해놨는데 요거는 대가를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다이렉트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때 과실이 뭐냐?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을이 갑소유 자동차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게 과실이에요. 그걸 을이 수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을이 만약에 과실을 수취한다는 건 이걸 을이 먹는다는 거예요. 을이. 그 말은 을은 사용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을이 자동차나 갑소유 자동차나 땅을 사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 이득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을이 수취한다는 건 그 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수취 못한다는 건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당 이득, 요게 사용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201조만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문 확인하면 됩니다. 일단 238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양가로 1번이 말씀드린 거고 오른쪽 3개가 문제가 된다. 동그라미 1, 2, 3.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201조 과실 취득이라고 해서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는 밑에 거 얘. 자기 땅이라고 착각한 사람은. 그러니까 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얘는 악의죠. 2항 반환해라. 악의 점유자는 반환해라. 만약에 을이 자동차를 훔쳤고 사용을 안 했어요. 과실을 수취하지 않았죠. 그럼 대가를 보상해라. 그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그 과실을 소비했거나 수취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하고. 그 2항이죠. 근데 3항을 봤더니 전항의 규정은 즉 2항을 폭력 은비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 여기서 폭력 은비는 선인데 폭력, 선인데 은비예요. 악의는 2항에 있어. 악의는. 그 3항에 있는 폭력이라 은비는 선인데 폭력, 선인데 은비예요. 자, 선인데 폭력, 선인데 은비는 뭐냐? 이 밑에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을은 지금요, 이 땅을요, 자기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죠.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그 이슬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을은 지금 자기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갑이 가로막고 있어. 갑을 두드러 패서라도 점유한단 말이죠. 선이 폭력.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은비. 갑을 두드러 패지를 못해. UFC 선수야. 그럼 갑 몰래 점유해야지. 선인데 은비. 야, 내가 내 땅을 이렇게 몰래 사용해야 되다니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선의 점유가 폭력 점유나 은비 점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악의하고 똑같다. 과실수치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 이랑은 선의의 점유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의이면서 평온하면서 공연한 점유자를 말하게 됩니다. 201조 1항은. 그죠? 그렇게 조문을 머릿속에 넣자. 밑에 건 보지 마시고 한 장 넘깁니다. 밑으로 가면 202조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됐죠. 점유자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갑이 자동차를 돌려받았는데 범퍼가 다 떨어져갖고 창문이 다 깨졌다. 땅을 돌려받았는데 땅의 지력이 심히 훼손되었다. 당연히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을은 갑에게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를 규정한 게 202조입니다. 선의와 악의로 나누어서 악의 점유자는 갑의 전손해를 배상해라.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해라. 갑이 땅의 지력을 회복하려면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어. 근데 을은 경작해서 300만 원의 이득밖에 얻지를 못했어. 그럼 을이 선이라면 1,000만 원을 다 배상할 필요가 없고 300만 원 한도에서만 배상해라. 이렇게 선악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단서가 문제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이라도 전손해를 배상해라. 자, 여기서 소유의 의사가 없다라는 걸 타주라 그랬습니다. 타주 선의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선의는 선의 자주를 말하겠죠. 그죠? 이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야 될 사람은 선의이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 자주점유자를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의 자주는 뭐고 선의 타주는 또 뭐냐? 여기 보세요. 을이 지금 이 갑소유 땅에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게 선의 자주예요.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게 선의 타주입니다. 을이 저 갑소유 땅에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게 선의 자주고요. 내가 갑으로 땅을 정상적으로 빌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선의 타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201조와 202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201조에서요. 악의하고 똑같은 놈은 선인데 폭력 또는 은비예요. 그죠? 반면에 202조에서 악의하고 똑같은 놈은 선의 타주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비용 상환의 문제입니다. 아니, 손해배상의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203조 비용 상환이 있는데요. 이 203조는 1항에서 그냥 점유자가라고 되어 있죠. 선악을 구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유자는 1항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요. 2항 유익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조나 202조와는 달리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아하, 선악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구나. 을이 갑소유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을이 엔진오일을 교환했다. 그 엔진오일 교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구나. 그게 203조예요. 다만 조심할 게 보통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꼭 필요한 비용이고 이건 지출 안 해도 돼요. 근데 지출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게 유익비예요. 어쨌든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필요비하고 유익비로만 나눕니다. 그런데
203조에서는 이 필요비를 다시 둘로 나눠놨어요. 통상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하고. 자,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 통상 필요비가 뭐가 있을까요? 엔진오일 교환 비용 같은 거. 그럼 특별 필요비는 뭐냐? 사고 났을 때 수리비. 사고라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엔진오일 교환 비용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고 나서 범퍼를 교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뭐냐? 썬루프 단 거 생각하시면 돼요. 썬루프 꼭 필요해요? 썬루프 달면 차값이 올라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런 게 유익비예요. 보통 요렇게만 나누는데 201조는 다시 나눠가지고 아까 이 과실 수취한 놈이 있었죠? 요거 청구 못하도록 해놨어요. 과실을 취득한 놈은 무슨 필요비?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냥 필요비가 아니라 통상 필요비. 그 통상자를 조심하세요. 그게 201조입니다. 반면에 202조는 유익비라 그랬어요. 그죠? 자, 썬루프를 다는데 200만 원 들었는데, 달았더니 차값이 500만 원이 올랐어. 달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올랐어. 즉, 지출액하고요. 증가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지출액을 청구할 것이냐, 증가액을 청구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 선택을 회복자가 한다는 거. 점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갑의 선택에 따라 어른,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복자 선택이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거 액수 크지요? 이거. 그래서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만은 법원으로 달려가가지고 회복자가 3달 뒤에 주면 안 될까요?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상환기간의 허여라고 합니다. 여유를 허락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필요비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필요비는 안 됩니다. 전항의 경우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유익비만을 말합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 3가지 내용을 통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점유자와 회복자가 어떤 관계고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민법은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딱 그렇게 조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점유권의 마지막 효력이 244페이지 가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서 원장님 소유의 잡지를 보고 있는데 내가 보던 잡지를 누가 가져갔다.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나는 그 잡지에 대해서 뭐만 있어요? 점유권만. 그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초한 분권은 없지만 점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204조, 205조, 206조가 있는데요. 자, 역시 204조 1항. 자, 첫째 조심할 게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물건을 어디다가 두고 왔어. 잃어버렸어. 이건 침탈이 아니야. 잡지를 보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기 1분만 뭘 보고 주겠대. 1분만. 그래서 건네줬어. 근데 1분이 지나도 안 돌려줘.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침탈이 아니니까. 침탈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 사망, 기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는 거. 그죠? 2항,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 미용실에서 보고 있던 잡지를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뺏어갔어. 당연히 갑은 1년 내 을에게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침탈자.
근데 을이 그 사이에 죽었어. 상속인에게 넘어갔네? 얘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이거를 넘겼네? 요 둘로 나눠요. 선악으로 나눠요. 얘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는 못해. 자, 203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먼저 첫 번째.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 못한다 그랬죠. 그럼 뒤집어. 포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서. 악의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누구한테는 못한다. 특정 승계인.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못한다. 그럼 결국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세 사람인 거예요. 갑의 물건을 훔쳐간 놈. 그 사람의 상속인. 작물업자. 그죠? 악의 특별 승계인이 대표적인 게 작물업자. 세 사람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아닙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정확하게 기억하셨다. 나중에 사례 형태 문제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잊지 말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그 위에 펄한 거. 침탈 당했을 때 행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옆에 아까 아주머니가 1분만 보겠다고 사기쳐서 넘겨갔어. 침탈이 아니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나오죠. 사기당해서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란 말이죠. 퍼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안 돌려주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 소송도 1년 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기간? 출소기간. 205조는 1항만 방해를 받으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206조. 206조는 아직 방해를 받지는 않았고요. 방해당할 염려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조심하세요. 204조 1항을 보면 반환 및이라고 되어 있죠. 205조 1항도 방해 제거 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6조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래서 206조를 간혹 이렇게 출제를 해요.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출제를 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기본 과정에서 점유권에서 확인해야 될 게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점유권은 192조부터 210조까지 있다 그랬는데요. 그거 다 안 봤어요. 중요한 거 봤습니다. 192조, 194조, 195조, 197조, 1항, 198조, 199조, 200조. 201조부터 206조까지. 그죠? 몇 개 빼고 중요한 거 다. 요 정도 조문만 기억하셔도 점유권 문제 한 절반 이상이 풀려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나머지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체크해 드린 것만 확인해 달라. 끝. 한 문제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어가세요. 256페이지는 소유권 나왔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소유권은 뭐 소유권의 뜻과 특징이 나올 거고요. 중요한 게 소유권 제한이 나왔어요. 요 제한과 관련해서 상린관계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상린관계 조문이 거지같이 많아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 권리가 몇 개 나옵니다. 권리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권능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유권 속에 몇 가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요 권리 중에서요, 주의투지통행권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계약 등을 통한 취득, 법률 행위한 취득. 있죠? 상속 등을 통한 취득, 법률 규정에 한 취득. 그런데 요 상속 등 법률 규정에 한 취득 외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 우리 민법이 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요러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이미 하나 본 게 있죠. 249조. 도둑놈으로서 모르고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하는 거야. 이게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도둑놈으로부터 취득하는 동산 선의 취득이 있고요. 동산 소유권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있고요.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부합이 있고요. 혼화가 있고요.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그중에 선의 취득 자체는 안 물어본다 그랬고요. 요 두 놈은 나중에 조문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 놈만 따로 조금 더 보면 됩니다. 부합이라는 놈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 놈입니다.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취득시효.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취득시효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투지통행권이나 첨부 중에서 부합이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요, 좀 전에 봤던 점유 보호 청구권 있죠? 그죠? 그거와 구별해서 비교만, 특히 요 20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하고요, 좀 전에 봤던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조문을 두 개를 갖다 놓고 어디가 다르지? 요 비교만 좀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야, 네가 해줘. 해드릴 테니까. 다섯 번째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요 놈도 중요하긴 해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유권이나 물권 총론에 봤던 물권적 청구권하고 결합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따로 사례 형태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소유가 나오고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야. 이 중에서 요놈 아주 중요하죠. 소유권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저 두 개. 취득시효하고 공유. 그리고 나머지 주의투지통행권을 포함하는 상린관계 한 세트. 나머지는 조문들에다가 부합 조금 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사례 형태로 대비. 요 정도 대비하시면 되고요. 기본 과정에서는 요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의 뜻이 일단 있지요. 물건에 대한 포괄적 지배권이라고 되어 있죠. 포괄적이란 게 뭔 뜻이냐?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 중에서 사용도 하고 수익, 즉 임대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세 가지 모두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지배권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21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의 범위 내라고 제한을 하고 있지요. 무제한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고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근데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중에서도 특히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양가로 1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가 몇 미터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조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조심할 게 두 개가 나옵니다. 밑에 보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물건 중에서 동그라미 2번 광물과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서 지하수.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입니다. 자, 먼저 광물은 광업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요. 그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따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겼더니 상린관계가 나왔습니다.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쓰는데요. 뜻은 이런 거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관계.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는 특히 경계 부분에서 충돌이 잦겠지요. 그걸 미리 이용 조절하는 관계를 뭐라 한다? 상린관계라 한다. 그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 한다. 이때의 상린권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 민법은 상린관계를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앤드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이웃한 지상권자 사이, 지상권자와 지상권자 사이,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 등등에도 이 상린관계가 적용됩니다.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는 대부분이 임의 규정입니다. 맨 위에 상린관계 옆에 쓰세요. 임의 규정이라고. 물권법에 관한 규정들은, 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85조 물권 법정지가 강행 규정이고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권법에 관한 규정들은 185조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상린관계만은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충돌해. 해결하는 건 국가가 처음부터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까요? 둘이 합의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둘이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앙금도 안 남고.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니들끼리 해결하고 안 될 때 국가가 개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조문이 4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잘 나오는 조문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틀릴 리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권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 보면 뭐 5만 가지 권리가 다 있어. 인지사용 청구권도 있고 수도종 시설권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주의토지통행권만 확인합니다. 그 중에 219조, 220조 두 개가 있죠. 219조가 원칙이고요. 유상통행권입니다. 220조는 예외고요. 무상통행권입니다. 그 중에 원칙인 219조 유상통행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19조 1항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공로라는 것은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된 도로. 이게 공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는 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토지와 그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대요. 여기서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아예 없어요. 그럼 이 땅을 뭐라고 부르죠? 맹지라고 부르죠. 네?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 하나 있고요. 그 이게 맹지고요.
또 하나는 통로가 있기는 있는데 폭이 너무 좁아. 폭이 30cm밖에 안 돼. 겨우 사람 하나 낑겨서 짓다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래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란 둘 중에 하나. 통로가 아예 없거나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거나.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 거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하다고 나오는 거야. 밑에 거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라고 나오게 됩니다. 밑에 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통행하려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옷 한 벌씩 사야 되고요. 음식 배달도 드론으로 해야 돼서 뭐 짜장면 한 그릇에 5만 원 뭐 이렇게 되는. 또 무슨 뭐 가전제품 큰 거 하나 배달하면 헬기 동원해야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요런 경우에만 갑은 을소의 땅을 뭐 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다. 이게 주위토지 통행권입니다. 조심할 거 첫째,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주위토지 통행 청구권이 아니라 주위토지 통행권입니다. 을 뚜껑 열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되고, 세 번째, 이항, 을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219조 1항과 2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민법이 갑으로 하여금 을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소의 땅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하더라도 당연히 갑을 간에는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지요. 통행권이 인정되네 안 되네 가지고 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통로의 폭이 얼마 정도냐 뭐 이런 범위 같은 걸로 싸울 수 있고요. 나가 을이 막 갑이 막 포장해. 그러면 네가 왜 네 맘대로 포장하냐 말이야. 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그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 한 장을 넘기면 니은 갑은 통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기본이죠. 통로 개설할 수 있고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 당연히 갑이 부담해야죠. 지가 통행하니까. 그게 니은.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즉 맹지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도 인정된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 을 소유 땅을 통행하는 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니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 못해. 이럴 때 인정되는 거죠. 3번의 기업. 폭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갑이 여기다가 장차 건물을 6층짜리를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동차가 통행할 정도의 폭까지 미리 필요해. 미리 확보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죠. 장차 이용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그 범위와 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또 오른쪽 니은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와 관련된 도로 폭 규정이 있어요. 그 도로 폭 규정과 주위 토지 통행권의 폭은 같냐? 다르다. 건축 관련 법령에 있는 도로폭은요, 건축 허가라는 행정 목적을 위한 폭 규정이에요. 갑의 필요에 의한 폭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로폭과 일치하는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리얼, 통로 개설할 수 있고요. 아까 포장도 된다 그랬어요. 시옷, 방해되는 물건들은 철거돼야 되고요. 당연하죠. 통행에 방해되는 것들은 철거가 돼야 되겠죠. 4번, 유상이라 그랬죠. 기업,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즉 통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 단, 이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통행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위로 올라가서 미음.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라고 돼 있죠. 예? 이거 갑수유 땅 옆으로 통로가 개설이 돼서 통로에 접하게 됐어. 그럼 통행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맹지 옆으로 공로가 개설이 되어서 더 이상 통행권의 필요가 없을 때 소멸하는 것이고,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미음과 4번의 기억을 묶으시고, 그다음에 4번의 니은은 뭐예요? 좀 전에 누가 보상한다 그랬어요? 통행권자. 그러니까 갑이 통로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 택배기사분이 왔다 갔다 해. 이 택배기사분. 통행권자도 아니다. 아니죠.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의투지 통행권 원칙 219조가 어떤 건지 조문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시고 요건하고 같이, 그 다음에 그 다툼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지금 체크해 드린 거 딱 그 정도 생각해 달라. 됐죠? 다음 페이지 예제가 있어요. 기출문제인데요. 겁나게 쉬워요. 틀린 거 고르라는데요. 2번 보세요. 깔끔하죠? 판례 결론만 알면 돼요. 틀린 거 2번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해드렸던 판례들 기본이 되는 거 꼭 기본 과정 어렵지 않으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죠? 아, 지금 체크해드린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뭐 판례라 하더라도. 머리에 늘 게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조문이 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3장에 걸쳐서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잘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릴 겁니다. 지금 미리 봐봐야 또 까먹어. 그죠? 자, 그래서 소유권의 제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취득 중에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